자,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가 7장을 이제 학습하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이지만은 여기서 이제 7장의 내용을 다 정리를 하고 오늘 이제 학습한 내용까지를 가지고 10월 27일 날 이제 중간고사를 보도록 그렇게 하기로 제가 이미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죠. 자, 우리 7장에서는 이 제목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X선 B임의 품질, 질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이제 X선을 측정할 때 대표적으로 그 빔이 세기가 반으로 줄어드는 깊이가 얼마가 되는지를 가지고 이제 하나의 특성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 HVL 값이 얼마냐 하는 것이 하나의 지표가 됐었죠. 자, 이 HVL 값이 어떤 물질에 대해서 몇 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X선의 특징 하나를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또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피크 전압이 얼마인 X선이 나오게 된다 하는 이 피크 값으로 또 대표를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치챌 수 있는 것처럼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X선의 스펙트럼이 이제 어떤 필터를 거치거나 어떤 물질을 통과시키게 되면 사실 낮은 에너지 쪽은 점점 많이 줄어들게 되고 높은 에너지 쪽은 그래도 투과율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감쇄되지 않고 좀 많이 이제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점차 높은 에너지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따라서 KVP는 똑같은 두 빔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투과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인 투과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하드닝이 일어난 이 빔의 HVL이 더 큰 값을 가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 HVL이나 혹은 KVP는 X선의 특성을 굉장히 러프하게 간략화시켜서 나타낸 것이다.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X선의 빔을 더 품질 좋게 그리고 또 사용하기가 더 좋게 혹은 또 매끄럽게 어떻게 바꾸느냐 해서 그 하는 문제를 이제 저번 시간에 다뤘는데 많은 종류의 필터를 조합해서 써가지고 결국 이제 마지막에 좀 다듬어진 이제 빔을 만들어내게 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산업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쓰이는 게 이 알루미늄하고 구리하고 그다음에 주석 이 세 가지를 원자 번호가 높은 놈으로부터 낮은 놈으로 점점 바깥쪽으로 향하게 해서 이제 빔을 다듬어내는 필터를 우리가 토레어스 필터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토레어스 필터가 주석의 두께를 이제 좀 변화시켜 가면서 이제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이렇게 이용된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토레어스 1, 2, 3에 따라서 제일 X선관의 제일 초단에 이제 존재하는 주석의 두께를 조금씩 더 두껍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의료 쪽에서 많이 쓰는 토레어스 필터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X선 빔의 퀄리티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하는 문제를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루게 했었죠. 그 중에서 HVL을 측정해 가지고 감쇄 계수를 이제 추정한다. 평균적인 감쇄 계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측정법을 여기 이제 우리가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KVP는 그럼 어떻게 측정하느냐? 즉 다시 말씀드리면 X선관에 걸어주는 전압의 피크 값이 얼마냐 하는 거죠. 피크 볼테이지가 얼마냐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볼테이지 분배 혹은 스페어 갭 혹은 여기 이제 플루어런스 메소드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다음 페이지 그림에 있는 것 같은 이제 두 가지의 챔버에 나오는 그 X선 신호의 비를 가지고 즉 챔버 1과 챔버 2의 비를 가지고 또 이 어테뉴에이터의 그 물질을 계속 바꿔가면서 그 물질의 이제 K 셀에서의 에너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꺾이는 그 지점을 볼 것 같으면 사실 이게 얼마만큼으로 지금 X선의 피크 전압의 값이 주어졌다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측정하게 되죠.
이런 뭐 세 가지의 KVP를 측정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평균적인 에너지가 얼마가 되느냐. 물론 이제 스펙트럼은 여러 복잡한 스펙트럼을 가지게 되는 X는 있다고 했을 때 그 에너지의 대표값을 뭐로 삼을 수 있느냐 하는 이제 개념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에펙티브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다시 이야기를 하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진 빔이길래 HVL이 딱 그만큼일까 하는 것을 하나의 대표값으로 추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HVL을 측정하게 된다면 그 측정하는 HVL을 만들게 되는 단색 X선은 얼마의 에너지를 가졌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이 바로 에펙티브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스펙트럼 분포가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이 총체적으로 가지는 어떤 물질에서 HVL의 값을 가지게 하는 단색 X선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단색 X선 그러니까 모노클로마틱 한 거죠. 단색. 우리 모노클로미틱 하다 하는 것은 뭐 단색, 색깔을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X선도 하나의 선 스펙트럼인 것처럼 하나의 파장만을 가지고 있는 것에 이제 대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펙트럼 전체를 대표할 만한 한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에너지인데 그게 바로 에펙티브 에너지일 수도 있겠고 또 이제 오늘 설명하게 되는 평균 에너지의 개념이 대표값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평균 에너지의 값을 이제 대표값으로 계산하는 절차를 잠깐 살펴보죠. 민 에너지라고 했는데 평균이죠. 평균 에너지. 아까는 에펙티브 에너지, 즉 HVL을 같이 하는 단색 X선의 에너지가 얼마일까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하고 관련되겠습니다. 물질에 따라서 HVL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물질에 대해서 에펙티브 에너지를 산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겠죠. 즉 어떤 X는 있는데 물에 들어갔을 때는 이게 얼마인 것처럼 행동하더라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X는 스펙트럼이 이렇게 여기 이제 우리가 눈금을 뭐 가령 0.5 메가 일렉트론 볼트 0.4 0.3 0.2 이렇게 이제 스펙트럼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X선이 하나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럼 이걸 물을 통과시켜 보니까 물을 얼마만큼 통과하더라. 그럼 그렇게 통과한 X선의 단색의 경우에는 어떤 에너지에 해당할까를 이제 다시 산출해 보니까 뭐 0.2부터 0.3 사이에 있다 그럴 것 같으면 물에 대한 에펙티브 에너지가 0.25 메가 일렉트론 볼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앞서 제가 설명했던 에펙티브 에너지가 되겠죠. 그럼 여기 설명하게 되는 민 에너지라는 것은 사실 간단하게 이 전체적인 광자의 분포를 가지고 이제 평균치를 구하는 게 되겠죠. 평균치라 그럴 것 같으면 사실은 이게 이제 평균치 자체를 이렇게 계산하는데 우리가 이게 단위 에너지 폭에 대한 플루언스 즉 광자의 개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플루언스죠. 우리 플루언스를 혹은 뭐 에너지 플루언스도 될 수가 있는데 이 플루언스를 파이라고 이렇게 썼죠. 그럼 단위 에너지 폭에 대한 그 X선의 총 플루언스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이거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이건 플루언스 밀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밀도의 개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파이 E에 DE를 곱하면 이것은 E로부터 E 더하기 DE 사이에 주어져 있는 광자의 개수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E이고 여기가 E 더하기 DE가 되겠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평균값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 값을 우리가 E max라고 한다면 최대 피크 전압에 해당하는 그 광자의 에너지죠. 그까지만 이제 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적분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평균 값을 가중 평균을 시켜야 되니까 이 전체의 그냥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빠졌네. 이게 교과서의 수식을 그대로 제가 옮긴 건데, 여기 뭐가 빠졌는가 하면 여기 E를 곱해 가지고 그 E의 기대치를 계산해야 되겠죠. 여기 E가 곱해지는 겁니다. 아마 교재가 틀려 있겠죠. 교재도 제가 이 공식을 그대로 사실 붙여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교재를 잠깐 제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드리죠. 자, 7장에 94페이지 7의 2식이죠. 7의 2식의 이 사이에 그 우리가 평균을 하려고 하는 E를 집어넣어야 에너지의 평균값이 혹은 또 기대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건 사실은 물질하고 관계없이 이제 민 에너지라는 것은 주어지는 거라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잘 처리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저번 시간부터 지금 제가 이제 다시 또 복습하는 내용에서 살펴본 것은, 우리가 어떤 액선을 이제 대표적으로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했을 때 HVL이 어떤 물질에 대해서 얼마, 깊이가 얼마다, 몇 밀리미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액선을 대표시킬 수 있겠고, 또 가장 에너지가 높은 최대값의 에너지는 얼마일까 할 때 그 가속 전압 킬로볼트 피크로 이제 표시할 수도 있겠고, 또 지금 이제 살펴본 것처럼 에펙티브 에너지, 그럼 이것은 이제 메가 일렉트론 볼트나 킬로 일렉트론 볼트 값으로도 표현되겠죠. 그 다음에 민 에너지, 이것도 킬로 일렉트론 볼트나 메가 일렉트론 볼트로 표현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 그림에서도 이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이야기들은 주로 이제 의료 쪽에 사용하는 것이기는 하되, 에너지가 메가 볼트, 다시 말씀드리면 메가 일렉트론 볼트 미만일 때 주로 이제 사용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과서표에도 보면 한 200kg 일렉트론 볼트 뭐 이런 정도의 그림들을 대표적으로 싣고 있죠. 그럼 이제 지금 현재는 아마 최신의 이제 의료 장비들은 가속기를 써가지고, 우리가 뭐 반대 그래프 가속기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고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전자를 고 에너지로 이제 운동시킬 수 있는 여러 가속기의 여러 가지 형태를 봤죠. 그렇게 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은 이제 메가 일렉트론 볼트급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메가 일렉트론 볼트는 사실 감마선의 영역을 그냥 바로 뛰어넘어 버리게 되는 거라서 굉장히 그 활용도가 이제 높아지지만은 측정해 내기는 그렇게 만만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측정하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교과서에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 7의 4절의 이제 제목은 Measurement of Mega Voltage Beam.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이상의 액선이다. 그럼 이게 감마선도 사실 이런 정도라고 하니까, 이 감마선의 경우도 사실 그럼 측정을 이렇게 해내야 되느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액선은 그 발생 메커니즘 자체가 기본적으로 금속에 부딪히는 전자가 멈추면서 제동되면서 나오는 복사라서 사실 브렘스트라울릉이라고 이야기했죠. 제동 복사. 액선 발생되는 메커니즘에서 이렇게 제동 복사되는 스펙트럼은 이렇게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물론 그 속에 또 피크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감마선은 특정한 방사선 동위원소가 방사성 붕괴를 하면서 방출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딱 선 스펙트럼으로 딱 주어져 있습니다. 뭐 2개 아니면 1개. 이 K셀에 의한 특성 액선하고도 달리 이것은 거의 날카로운 하나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감마선을
측정해낼 일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쪽에 쓰는 감마선은 특별한 코발트 60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이용하는데 거기서는 어떤 감마선이 나오는지가 미리 다 잘 정해져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는 메가 볼테이지 빔의 에너지를 측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주로 이제 X선이고 이 스펙트럼의 영역이 이렇게 넓은 것을 이제 전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사실은 원래 그 제동 복사기에서 나오는 스펙트럼 자체를 그냥 계산에 의해 가지고 계산해 내는 방법이 있겠고요. 우리가 이게 이 계산하는 방법은 사실 지금 현재는 뭐 전문 프로그램들 몽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주로 이제 핵물리나 혹은 입자물리에서 어떤 소립자 혹은 X선이나 혹은 방사선이 물질하고 상호작용하는 하나하나를 우리가 물리적인 내용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주어진 어떤 물질계에 그런 방사선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을 사실 하게 되는데 그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 전체를 다 흉내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많은 정도의 이제 그 시행착오의 실험을 거쳐 가지고 이제 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몽테카를로 모의실험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방법에 의해 가지고 실제 이제 계산을 해내서 스펙트럼을 알아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전자를 이렇게 비추게 되는데 전자가 이렇게 두꺼운 타켓에 들어왔을 때 거기서 어떤 액선이 이렇게 퍼져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계산하는 절차로 이제 몽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 타켓 브렘스트라울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굉장히 얇은 신 타켓으로 이렇게 대치를 해서 처음을 통과하는 가정에서 전자는 얼마나 에너지를 잃어버리는가. 그럼 이 첫 만나는 것은 전자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굉장히 고에너지 쪽으로 이제 아마 X선이 방출될 겁니다. 이렇게 방출되겠죠. 그 다음을 거치게 되면 전자는 이제 속도를 잃어버리니까 에너지를 조금 죽였기 때문에 그보다 약한 X선이 방출되겠죠. 이렇게 해서 층층이 이제 방출되는 X선을 하나하나 계산해 가지고 이 X선이 각각의 층에서 나오는 것들이 총체적으로 어떻게 비추어질까를 이제 따져봐서 그 스펙트럼을 추산해낸다. 이론적으로 계산해내는 방법이 이제 한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칠레이션 스펙트로스코피는 이 7회 5절에서 혹은 또 우리가 시험 끝나고 나서 이 7장의 이 5절의 내용은 추가로 1시간 내지 뭐 2시간 가까이 될 수가 있는데 보충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 부분은 뒤에 이번 7장의 마지막에서 잠깐 살펴보고 다음에 더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토 액티베이션은 우리가 이제 이 감마선의 경우든 X선의 경우든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이제 물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핵에 들어가게 되면 에너지가 얼마 이상이 될 때 이 핵 속에 들어있는 중성자를 쫓아내는 어떤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걸 우리가 무슨 리액션이라고 하는가 하면 감마 N 핵반응 리액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감마 N 핵반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감마 N 핵반응에서 이 감마선이 어떤 특정한 에너지 이상이 될 때만 이 핵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정한 에너지가 있는지를 이제 알아내는 방법으로서 이걸 가지고 핵반응을 시켜본다. 뭐 이런 개념이 이제 될 수 있겠죠. 우리는 포토 디스인테그레이션 이렇게 해서 광분계라고 해가지고 포토 디스인테그레이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예전에 2장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 2장에서 학습했던 감마 N 핵 반응을 거쳐 가지고 이 반응이 굉장히 정교하게 사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핵 반응이 일어나는
X선이면 얼마 에너지 이상이겠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방법이 포토 액티베이션입니다. 뭐 우리 뜻으로 이야기하면 빛이 액티베이트 시킨다. 그러니까 빛이 활성화 시킨다. 핵 반응을. 이런 이제 실험을 거쳐 가지고 측정해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재도 뭐 세부적으로 깊이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아마 파트 2, 파트 3에 가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여기서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하면 되고, 우선 이제 이 신칠레이션 스펙트로스코피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정교하게 스펙트럼 자체를 바로 그냥 추산해 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이제 우리가 8장을 끝내고 나서도 반도체 측정 장치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신칠레이션 스펙트로스코피나 그 스펙트로메트리나 뭐 같은 말입니다. 스펙트로스코피나 스펙트로메트리나 똑같은 측정법이죠. 이렇게 메트리를 한다면, 그다음 반도체를 활용하거나 신칠레이터라는 것을 이용하거나 가장 정교하게 스펙트럼을 직독해낸다. 모든 에너지별로 얼마만큼의 밝기로 빛이 X선이나 혹은 감마선이 비추어지는가를 직접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 가시광선에 대해서 뭐 해절객자의 분광기가 하는 역할하고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광기, 빛의 그 가시광선 영역에서 이 분광기는 사실 우리 빛의 가시광선에서 이제 작용하는 거지만은 프리즘이 있고 그 다음에 해설객자가 있죠. 또 뭐 또 정교한 것이 몇 가지 더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빛의 스펙트럼을 발전호초 파란보가 얼마만큼 그 빔 속에 빛들 속에 섞여 있는지를 추정해내는 것을 우리는 분광이라고 이야기하죠. 분광. 근데 X선이나 이제 감마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리즘이나 해절객자가 작동할 수는 없겠죠. 뭐 그 유리가 그 X선을 굴절을 거의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굴절률을 어떻게 특별히 그 굴절률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파장에 따라서 굴절률 차이가 생기는 그 가시광선하고는 이제 그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최종 그 측정 도구인데 이것은 물리학의 이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이 7장에서는 이제 신칠레이션 스펙트로스코피 혹은 스펙트로메트리라는 이제 개념을 살펴보고 8장 끝부분에 가서 다시 또 반도체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특별한 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제 이 내용은 measurement of energy spectrum 이렇게 되어 있죠. 에너지 스펙트럼을 이제 그대로 다 측정해서 이런 그래프를 이제 그려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이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그 예를 드는 그 그래프가 이쪽 가로축은 에너지. 에너지니까 이게 하뉴라고 할 수도 있겠고, 혹은 하를 나누게 되면 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에너지니까 이쪽 축은 보통 이제 메가 일렉트론 볼트 혹은 킬로 일렉트론 볼트의 눈금을 가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포톤 플루언스, 그럼 이게 이제 광자의 수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겠죠. 할 수 있겠죠. 플루언스 그러면. 자,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측정되는가가 대강 여기 나와 있는데, X선 소스가 이렇게 어떤 측정 장치 속으로 비추어졌습니다. 그 비추어지는 전단에 누가 있는가 하면 신칠레이션 크리스탈이 있습니다. 이 신칠레이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섬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섬광. 이 X는 사실은 어떤 물질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물질의 에너지를 전달하면서 그 결과로 열이 날 수도 있겠지만은 빛이 번쩍하고 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빛이 번쩍하고 나는 그 빛을 측정을 해서 X선이 얼마의 파장을 가지고 있었겠다 혹은 얼마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겠다 하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섬광이라고 그러는데 이 X선이 들어왔을 때 그 X선의 어떤 복잡한 작용이 있었겠지만은 그 작용에 의해 가지고 빛을 낸다. 물론 그 작용이라는 게 뭔고 하면 대체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X선이 물질하고 상호작용하는 세 가지 양식, 광전 효과, 컴프턴 효과, 그 다음에 쌍생성이 있었는데 그 생성된 뭐 쌍생성된 거든지 뭐든지 간에 이 전자가 빠져나와 가지고 그 물질이 여기가 되죠. 전자가 빠져나와서 이온화가 되고 나서 그 전자 빠져나간 자리를 채워 들어가면서 빛이 나온 뭐 그런 경우도 있겠고, 혹은 또 X선이 들어갔을 때 그 X선이 콤프턴 효과에 의해서 산란돼 가지고 다른 쪽으로 꺾여 가다가 또다시 2차적으로 그 물질의 전자를 들뜨게 해서 그 자리를 또 메우게 하면서 빛이 나오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인 그 원리에 의해 가지고 빛이 번쩍하고 나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빛은 이제 좀 미약합니다. 그 빛은 미약한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포토 멀티플라이어, 즉 이게 포토 멀티플라이어 이렇게 되니까 이 포토는 우리가 광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멀티플라이어 곱하고 뻥튀기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강정배, 우리가 번역하면 이게 신칠레이션은 섬광이고 포토 멀티플라이어면 이제 강정배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빛을 이제 굉장히 증폭시켜 가지고 그 증폭된 빛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의 X선이 들어가게 돼서 광자가 하나 들어오게 됐을 때 이런 무더기에 빛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빛이 나오는 시간도 상당히 짧겠죠. 이렇게 X선이 하나 들어와 가지고 번쩍하면 그 번쩍하는 여파가 이 광정배관 속에서 증배돼 가지고, 우리가 증배 그러면 이제 증폭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 이 펄스의 높이를 분석해 가지고 이게 얼마의 X선이 들어왔겠구나, 얼마의 파장의 혹은 얼마의 에너지의 X선이 들어왔겠구나 하는 것을 추산해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신칠레이터에 의해서 광자의 그 분포를 이렇게 하나씩 세어 가지고 하나의 광자 또 하나의 광자 이렇게 세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분석해 내는 것을 신칠레이션 카운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번역하게 되면 카운터니까 개수를 하나하나 세는 개념이죠. 뭐 세부적인 이제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고, 이 섬광 계수기 속에 얘가 가지게 되는 구조를 조금 정교하게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이 다음 페이지 그림, 이건 이제 교재에 있는 그림이고, 교재는 이제 이 정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것은 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방사선 측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아주 고성능 기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살펴볼 이제 필요를 느껴서 우리 칸의 책보다 이제 범위를 벗어나서 이야기를 계속 다음 주에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이제 신칠레이터와 그 다음에 포토 멀티플라이어 하는 그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는데, 이 모양이 딱 이렇게 이제 사실 생겼습니다. 이만한 크기일 수도 있고, 이거 뭐 이만한 크기라는 게 여러분들 모니터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대강 이렇게 보는 정도의 팔뚝만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앞에 이제 우리 생긴 모양은 보통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요. 우리 실험실에서도 이제 이 장비가 몇 개가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실제 출석 수업이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 이제 금속에 의해서 실딩이 되어 있고 앞에 이 면은
X선이 막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속에 여기 신치레이터가 들어있죠. 신치레이터. 섬광 물질. 대부분의 물질은 X선을 받으면 사실 그 나름대로 빛을 내지만은 그 빛을 내는 효율성에 있어서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좋은 이제 재료를 쓰게 됩니다. 섬광 물질. 여기 보면 이제 섬광 물질로 NAI, BGO, CSI 이런 이제 결정입니다. 결정. 그 다음에 이 섬광 물질은 투명하게 돼야 되겠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속에 어떤 지점에서 빛이 나옵니다. 그럼 빛은 사실 그 투명한 공간 속으로밖에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거울, 유리처럼 이제 투명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NAI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이고 있는데, 이 NAI라는 이제 그 섬광 물질을 썼을 경우에 0.5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들어오게 되면, 이 0.5 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광자니까 뭐 X선이나 혹은 감마선이죠. 이게 들어오게 되면 3 일렉트론 볼트의 빛이 나온다. 이게 이제 이것은 가시광선이죠. 3 일렉트론 볼트는 이제 가시광선 정도인데, 이 빛이 나오는데 뭐 이것은 12% 정도의 이제 능률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형태로 설명. 예를 들어서 나중에 세부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우선 이제 이렇게 되고, 이 속에서 이제 빛이 이렇게 광정배관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이제 우리가 이걸 웨이브 가이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빔을 이렇게 광정배관 속으로 좀 몰아넣는 역할을 하는 웨이브 가이드가 있고요. 뭐 이 웨이브 가이드에 이제 이걸 거치게 되면 다시 광정배관이 있는데, 이 광정배관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어떤 구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빛을 받았을 때 그 빛에 의해 가지고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광전자죠. 포토 엘렉트론이죠. 이 빔은 보통 이제 가시광선 영역입니다. 여기 뭐 3 일렉트론 볼트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가시광선 영역의 빔을 받아 가지고 광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죠. 우리 예전에 아마 아인슈타인이 설명했던 그 광전 효과죠. 우리가 X선도 물질하고 상호작용해서 사실 광전 효과에 의해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렇게 X선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에너지가 만드는 광전 효과가 아니라 이것은 3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금속에 맞았을 때 그 금속 속에서 튀어나오는 광전자죠. 근데 그 광전자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광자 하나가 비추어지게 되면 광전자가 하나만 나옵니다. 광자 하나가 비춰지면 광전 효과가 그런 것이죠. 광자가 탁 튕겨서 그 속에 금속 속에 있는 자유전자 하나를 탕 튕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들어가면 하나의 전자만 나오게 될 거고, 두 개의 광자가 이렇게 오게 되면 두 개의 광자, 혹은 여기 하나 더 왔다면 세 개의 광자가 나오겠죠. 그럼 서너 개의 광자는, 그게 1초에 서너 개의 광자가 흘러간다면 그것은 암페어로 볼 것 같으면 10의 마이너스 19성 암페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 거의 측정 불가능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암페어를 측정할 수 있는 그 고성능 전류계를 지난번에 설명한 적이 있죠. 엘렉트로메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보통 이제 암페어 메타는 암메타, 암페어 메타, 이게 이제 전류계죠. 엘렉트로메타는 이제 그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성 암페어부터 10의 마이너스 15성 암페어 이런 정도까지 측정해낼 수 있는데, 사실은 1초에 3개쯤 나오게 된다면 이건 15의 마이너스 19성 암페어죠.
그럼 이거는 거의 측정 불가능하고 전류가 흐르는지도 전혀 눈치챌 수 없는 정도가 되니까 이것을 증폭을 합니다. 하나의 전자가 씨앗이 돼 가지고 전자를 여러 개 다시 이 금속 속에서 전자를 여러 개 탈출시키고 그 여러 개 탈출시킨 놈이 다시 가속돼 가지고 또 그 다음 단에서 또 여러 개를 탈출시키고 하는 이런 순차적인 이제 그 작업을 해 가지고 전자가 세개가 뭐 이거는 이 그림은 사실 조금 약한데 100만 개로 바꾼다든지 이런 정도로 증폭을 합니다. 그러면 세개를 100만 개로 바꾸게 되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아까 그 10-19성 암페어라고 했을 때 이거 100만 배 정도 증가시킬 것 같으면 10-13성 암페어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측정이 가능한 거고 그렇게 전류 흐르는 것을 이렇게 파행으로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파행으로 만들어내는 이 파행을 다시 분석해 가지고 여기 처음에 들어온 이 X선이 어떤 것이었는지 하는 것을 이제 계산해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측정하는 것이 이 신칠레이션 카운터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섬광 계수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정도 우리 교재는 뭐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이제 시험 마치고 나서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고 또 이 신칠레이터가 어떤 특별한 기능, 각각 기능들이 이제 이 신칠레이터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또 기능이 달라질 수도 있겠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도록 하죠. 자, 그럼 이번 시간으로서 이제 7장은 일단 우리 교재의 7장은 마무리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 그 시험 시간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